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네, 오늘 고구마 6강 등록금 문제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고구마 많이들 보고 계신가요? 누가 어떤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고 나면 꼭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피드백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6강 등록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문제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때문에 많은 대학이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그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예비 자율 개선 대학,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않으면 2단계 평가를 받아야 되고, 2단계 평가에서 또 잘못된 평가가 나오면 정부 재정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대학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정원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에 가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 정원이 줄긴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여전히 수도권은 잘 살아남고 지방은 좀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방 균형적으로 발전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1단계 평가 결과가 나왔고 아직 2단계 평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 더 고구마 영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원래 주제였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황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사실 비쌉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03년도에 국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어요. 자, 가파르게 인상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가파르게 인상이 됐고, 인상률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많은 액이 올랐어요.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실제 IMF를 겪었던 90년대 후반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를 겪었던 2000년대 후반, 그리고 등록금 인하 운동이 펼쳐졌던 2010년대 초반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낮죠. 실제 그때는 낮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가 없는 한 등록금은 계속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등록금 실제 비쌀 대로 비싸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손을 댈라 해도 너무 많이 비싸져 있는 현황이에요. 자,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2017년 기준 사립대학 등록금 순위입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내놨어요. 보시면 총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분야에서 이화여대가 등록금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비싸죠. 자, 보시면 의학,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9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낼까? 너무 많지 않나? 사람을 살리는 걸 배우려면 1290만 원을 연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싸다 할 수 있는 인문사회 계열도 8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있어요. 자, 사립대 등록금 순위를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국공립대학 연간 등록금 순위입니다. 2017년 기준이고,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으로 구비를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비싸죠. 서울대가 비싼 이유는
잘 나가는 대학이어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대학입니다. 자, 온전한 국립대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자, 서울대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서울과학기술대, 자, 국립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싸요. 자, 의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의학 같은 경우 1위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도 아까 이화여대가 1200만 원 가량이었는데 부산대가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1010만 원 정도의 돈을 냅니다. 자,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495만 원, 서울과학의대 457만 원.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2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평균적으로 봐도 서울대가 높습니다. 자, 등록금이 기본 오를 대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우리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에 등록금이 많이 오르게 되고 실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등록금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끼리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이 몇 위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13, 14년 기준 그리고 2015, 16년 기준입니다.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13, 14년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몇 위였죠? 2위, 3위였습니다. 자, 3위였는데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었는데 2015년, 16년 기준으로 하면 6위로 다소 낮아졌네요. 자, 사립대 봐볼까요? 사립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5, 16년 기준으로 하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3년, 14년에 비해서 15, 16년이 낮아진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등록금 인하 운동과 그리고 정부의 등록금 인하 억제 정책,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등록금이 낮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죠. 뭐 반값 등록금 운동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뭐 학생회 대표자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고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영향이 어쨌든 지금 다소 뭐 소폭이지만 어쨌든 조금씩 낮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씩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이 어쨌든 등록금 인하 운동 저번에 4강에서 이 주제를 했었는데요. 등록금 인하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소폭이라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왜 등록금이 우리나라는 비쌀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경쟁이죠, 경쟁.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든지 국가가 어쨌든 손을 떼는 거예요. 시장에 맡긴다, 자율적으로 맡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자율적으로 뭐 다 경쟁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더 잘해볼까를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올릴까로 경쟁을 해버렸죠. 누가 더 등록금을 비싸게 받을까? 이런 걸로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교육은 사실상 공공재여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의 수혜자는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돼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면 이거는 공공재가 아니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것도 미국식 요새 미국 요새가 아니죠. 계속돼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어쨌든 미국식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등록금은 비쌀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아예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 바뀌게 되고 들쑥날쑥 일관될 교육 정책이 없다 보니까 뭐 등록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죠, 교육을. 그렇다 보면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나온 사진은 우리 예전에 이제 가수죠, 신신혜 씨의 노래 오락가락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교육에 대한 철학 전무와 관련된 사진을 찾다가 하도 찾다가 없어서 이 오락가락이라는 노래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교육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등록금 비싼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 여기 이제 사전적 의미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으로 가져오면 교육을 받게 되는 주체인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 등록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나 사립대 같은 경우는 법인 이런 데가 돈을 안 내놓는 거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야지, 누가 왜 우리한테 돈 달라 해?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 인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등록금 인하는 우리 지금 대학교육, 고등교육이 사실상 보편적 교육이 되고 있어요. 웬만하면 대학을 다 갑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는 법률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죠. 근데 대학도 사실상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70%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을 안 나오면 사실 좀 더 천시받고 무시받는 현황, 사회적 구조,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대학을 꼭 가죠. 근데 대학 졸업하면 뭐해?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한 것보다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을 무조건 진학해요. 자기 적성과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일단 대학으로 갑니다. 자, 사실상 보편적 교육이 돼버린 고등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낮아져야 된다.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공공재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으로서 등록금이 인하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법적으로 보더라도 법률상의 권리로서 교육을 국민은 의지만 있다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헌법에서 보시면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균등하지가 않죠. 균등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등록금 때문에 균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죠. 자, 교육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에 걸쳐 학습한다라는 건 사실 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사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국가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지금 등록금이라는 이런 벽에 막혀서 배우고자 할 때도 그 배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뭐 작년에 우리 광주 지역의 모 대학의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그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일어났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실제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학까지도. 아이고 참,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아직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한다고 했고,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그 교육감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라고 앞다퉈 이야기했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우리도 이제 대학 무상교육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유럽에 있는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무상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등록금을 안 내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가 뭐 미국식의 이런 교육 정책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데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만 쫄쫄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라들 등록금을 안 내고 대학을 가르치는, 실제로 어느 나라는 등록금이 무상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는 대학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공재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철학이 없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을 등록금을 낮추던가 무상교육 하던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국가장학금이 시행됐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학금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이명박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록금 인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도 만들어진 건데, 근데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냈는데, 국립대, 사립대 평균 등록금과 계열별 평균 등록금과 우리가 국가장학금의 이런 소득분위죠. 기초부터 8분위까지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분위별로 받을 수 있는 등록금액을 표시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립대 중에 인문사회 계열이 평균 등록금이 연간 352만 원입니다. 자, 근데 기초분이면 352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46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평균 등록금보다 절반 이상 돈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을 평균 등록금보다 절반 이상 받는 계열이 이제 좀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래 반값 등록금, 뭐 국가장학금 주는 게 반값 등록금은 아니죠. 자, 근데 보면 의학 계열은 사실상 절반 이상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초 분이라 하더라도 사립대 의학 분야에서는 반값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5분위, 의학 계열에서는 5분위부터는 반값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등록금 전액 이상, 평균 등록금의 전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립대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도 3분위까지밖에 안 된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국가장학금이 사실상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볼 텐데 보시면 50%도 못 넘어요. 자, 왜 비율이 이렇게 될까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준이 있어요. 뭐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적 기준이 있죠. 성적 제한.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기 제한도 있었어요. 뭐 지금 폐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초과 정규 학기인 8학기 이상이 넘어가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들쑥날쑥 뭐 그때그때 해마다 달라버리는 등록금액, 국가장학금액 때문에 실제로 난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청을 포기한 학생들도 되게 무지 많은 상황이고, 신청을 하더라도 내 소득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50%도 되지 않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표와 지금 표를 보는 것과 같이 국가장학금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이라 하더라도 절반 이상 돈을 받는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실제 절반이 안 돼요. 자, 수혜자 현황으로 봐도 그렇죠. 50% 이상, 그 40%대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등록금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국가장학금 못 받고 있는데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다른 해결책을 이제 진짜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장학금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는데 좀 더 안타까워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는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시기 아니죠. 고지서상,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액을 처음부터 반으로 낮춰서 고지한다. 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라고 2012년 대선 때는 약속했었죠. 후보 공약에. 근데 2017년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는 그 공약에서 후퇴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약이었냐면 국가장학금 더 확대하겠다 이 공약을 낸 거죠. 실제 2012년도보다 2017년도 공약이 사실상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서는 후퇴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펼쳤어요. 안타까운 지점이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운동이 그 전보다 많이 미비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운동을 많이 했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2년대 공약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확대돼야겠죠.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민간 부담률이라 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죠. 뭐 국가나 뭐 어디 단체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한다. 즉 우리의 등록금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개인이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교육이 공공재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죠.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만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자, 우리 옆에 표 보면 등록금 의존율이라 나와 있는데 이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등록금 의존율. 그러니까 대학이 전체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예산 중에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게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를 나타낸 거죠. 자, 수도권 서울 지역 2016년 기준으로 하면 53.3이죠. 자, 다 50%가 넘어요.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뭐 2012년이건 16년이건 50%가 더 넘습니다. 자,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산에서 50% 이상이 등록금이다. 자, 국립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이건 사실 국립대라 볼 수 있을까요? 50% 이상이 개인이 내는데 그럼 이건 국립대 이론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황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수업료죠. 등록금이 수업료를 내는 건데 수업료립 대학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야 되고 민간 부담률, 개인 부담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등교육 재정이 확대돼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고등교육 재정을 1%까지 확대하겠다, GDP 대비해서 1%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지만 지켜졌나요? 지켜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형적인 대학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진짜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대학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사립대가 많죠. 국립대가 20%가 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국가가 그동안 대학교육, 고등교육을 방치했다라는 거죠. 국가가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립대 비율로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데 사립대는 등록금이 비싸죠.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립대 법인들이 대학을 만들어 놨으면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지원 안 해요. 제대로 법인 전입금을 내는 대학들이 없어요. 안타깝죠? 자, 근데 어쨌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들, 사립대와 국립대 비율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립대 등록금은 비쌉니다.
상대적이죠.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쌉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학 교육을 많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게 하려면 국립대가 늘어나야죠. 자, 그러면 등록금이 다소 상대적으로 싼 국립대가 많아지면 고등교육을 내가 받고자 하는 혜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립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교육 정책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고, 약속했어요, 후보 시절에. 자, 공영형 사립대학은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또 할 거지만, 사립대가 지금 아예 사유화되어 있는 사립대가 실제로 공공적 측면을 가지게 하자라는 제도죠.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투입되고 해당 사립대에는, 그래서 실제 운영 구조에서도 법인 이사회에 공적인 인사가 과반 이상 들어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준 국립대가 되는 거예요. 준 국립대.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이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바꿔내는 거에 첫 시작이라 생각해요. 사립대를 수를 점점 줄이고 준 국립대화 하면서 나중에는 국립대로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본질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지금은 종영했지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대학 등록금 문제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등록금이 비싼데, TV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정도라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뭐 굳이 TV에 안 나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였지만, 자,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실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등록금에 고액 등록금이 시달리고 있고, 국가 장학금으로 인한 어느 정도 소폭의 등록금 부담 완화의 느낌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번에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 재정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2강 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등록금이나 예산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고구마 영상을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등록금이라는 건 사실 학생들한테 가장 눈에 보이는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면서 등록금이 차츰차츰 낮아지고 무상 등록금이 되면 실제 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구마가 줄임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자,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그 공공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무상 등록금까지 가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고구마 6강 등록금 문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